본부. 안녕하십니까. 배종찬의 시사본부 시작합니다. 준석이는 도덕이 없다. 부모 잘못이 큰 것 같다.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이준석 전 대표를 겨냥해 한 말이 큰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이 전 대표는 패드립, 부모욕이 혁신이냐며 강하게 반발했고 여권 내부에서도 지나쳤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편 당내 주류 희생 권고를 두고 국민의힘 혁신위와 지도부 사이에 갈등이 커지고 있는데요. 혁신위가 오는 30일까지로 최후 통첩을 날린 상황에서 누가 어떤 결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정치권 뜨거운 이슈들 김준일, 박원석 두 분과 함께 일석이조에서 분석과 전망해보겠습니다. 이어서 국제본부에서는 휴전 연장 이야기가 오가는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모든 공기업을 민영화하겠다고 선언한 아르헨티나 밀레이 대통령 당선인의 파격 행보까지 문희정 평론가와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11월 27일 월요일 배종찬의 시사본부 지금 출발합니다. 일부 마지막에 듣는 노래 디저트송 신청도 기다립니다. 오늘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시면 문자 샵 9730으로 자유롭게 보내주시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선정되신 분께는 간식 쿠폰 보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할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배종찬의 시사본부 한입뉴스. 오늘의 핵심 뉴스 한입에 정리하는 한입뉴스 시작합니다.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미디어인권연구소 문클의 이봉우 연구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전국적으로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서울은 촉촉한 또 늦가을 비, 또 겨울을 날리는 비가 내리고 있는데 이제 뭐 또 조금 추워질 수도 있겠네요. 네, 오늘 오후에는 이제 비가 그치고 찬바람이 다시 분다 그러고요. 네. 이제 12월 아니겠습니까? 곧 아마 날씨가 많이 추워지지 않을까. 저희 항상 말씀드리지만 추워지는 만큼 건강 유의하셔야 된다.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날씨는 좀 추워져도 훈훈한 온기를 또 배종찬의 시사본부를 통해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이번 주가 결전의 날입니다. 부산 엑스포를 유치하느냐 못하느냐 이 이야기부터 해봐야 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프랑스 파리에서 2030 세계 박람회 유치전을 일단은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파리에서는 어떤 일정, 주로 엑스포와 관련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 윤 대통령이 런던 국빈 방문을 마치고 지난 23일 파리에 도착해서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했는데 그 일정을 제외하고는 모든 일정을 이번 엑스포 투표권을 쥔 국제 박람회 기구 BI 182개 회원국 대표들을 만나는데 쏟아부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엑스포 개최지 내일 이제 결정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회원국 대표의 익명 투표로 결정이 돼요. 지금 부산은 사우디아라비아의 리야드, 이탈리아 로마와 경쟁 중인데 계속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는 정부의 입장이 계속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번 파리 일정이 중요했는데 윤 대통령이 참석한 이 BI 회원국 초청 행사 크게 세 갈래였습니다. 23일에는 주 유네스코 대표부 주최 만찬을 했고요. 24일 OECD 그러니까 경제협력개발기구 대표부 주최 오찬, 그리고 주 프랑스 대사관 주최 대한민국 국경일 리셉션, 이런 세 가지 초청 행사를 진행을 했어요. 왜 이렇게 나눠서 진행을 했느냐? 각각 뭐 겨냥하는 이 목적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주 유네스코 대표부 주최 만찬은 문화 다양성 부분, 그다음에 OECD 관련 일정은 개발 협력,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 프랑스 대사관 주최 이 국경을 리셉션 같은 경우는 글로벌 중추국가 대한민국의 역량 같은 차별화된 주제를 이제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게 중요했냐면 국제 박람회 기구 담당 대사가 나라마다 달라요. 그래서 어떤 대사가 뭐 좀 투표를 할지, 여기서 나설지, 이게 각 나라마다 대사가 좀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뭐 맞춤형으로 이렇게 행사를 준비했다라고 정부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행사를 통해서 혼신의 힘을 다하고 최선을 다했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고요. 정부에서 대통령실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윤 대통령은 축사에서 뭐라고 했냐면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로 원조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가 됐다. 이런 점을 강조하면서 대한민국은 엑스포를 개최해서 국제사회에 책임 있는 기여를 다하고자 한다.
그리고 부산 엑스포를 가장 혁신적이고 포용적인 엑스포로 만들어서 미래 세대를 위한 화학과 연대의 장이 되도록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이렇게 행사를 마치고 귀국을 했는데 어쨌든 대통령실은 그동안 1년 동안 계속해서 전 세계를 돌면서 엑스포를 홍보하고 강조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한 만큼 결과 좀 기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많은 국민들도 지금 손에 땀을 쥐고 과연 어떤 발표가 나올지 기대를 하고 있을 텐데요. 정부는 내일 국제박람회 총회를 앞두고 유치위원회가 한덕수 총리 포함이죠. 8위로 출국을 했습니다. 네, 한덕수 총리를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2030년 부산 엑스포 유치위원회 어제 프랑스로 출국을 했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최후의 결전에 출국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텐데요. 당일 국제박람회기구 총회 참석 일정이고요. 28일 내일 예정된 총회 당일 투표에 앞서서 재계 부산광역시와 원팀을 정부가 이뤄서 막판까지 유치 전에 총력을 펼치겠다 이런 계획을 어제 정부가 밝혔습니다. 이 유치위원회에는 박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오영주 외교부 2차관 등 이 정부 인사들이 함께 총리를 수행을 했고요. 또 민간에서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게 알려져 있다시피 최태원 SK그룹 회장, 네. 그리고 박형준 부산시장도 함께 출국을 해서 유치전을 펼치게 됩니다. 민간 합동으로 꾸려진 이 엑스포 유치위원회가 작년 7월에 출범을 했고요. 그래서 1년 넘게 500여일 동안 지구를 무려 495바퀴를 도는 강행군으로 유치전을 펼쳐왔다고 어제 또 정부가 밝히기도 했습니다. 어제 한덕 총리가 출국 전에 SNS에도 밝혔고 또 언론에도 밝혔듯이 이제 마지막 악장만을 남기고 있는 긴 행진곡의 마지막을 보는 것 같다. 경쟁국들보다 엑스포 유치에 조금 늦게 뛰어들었지만 민간이 흘린 땀은 어느 나라보다 많다. 그러면서 꺾이지 않는 마음을 강조하기도 했죠. 사실 한국이 이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 조금 밀리고 있지 않느냐. 또 초반에 이거 정부도 인정하다시피 늦게 가담하다 보니까 조금 불리한 측면이 있다라는 게 사실 평가로 나오기도 했었는데 지금 정부에서는 역전을 자신하고 있는 만큼 또 내일 결과를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1, 2차 결선이 있고요. 1, 2차 투표가 있고 또 1차에서 과반 결정이 되지 않으면 2차까지 가는 투표로 예정되고 있는데 다 같이 개최할 수 있는 염원을 좀 더 힘을 쏟아보겠습니다. 자, 한중일 정상회담에 앞서서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이 부산에서 열렸습니다. 한중일 정상회담은 내년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먼저 열린 외교장관 회담 주로 어떤 논의가 집중적으로 논의가 됐는지요? 네, 이게 4년 만에 열린 이 3국 외교장관 회의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제 안보 같은 현안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 그리고 관심 있게 지켜본 부분이 바로 정상회의가 언제 열릴 수 있겠느냐 이 부분인데 언급하신 것처럼 올해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아마 이제 내년에 일정을 어떻게 잡느냐 이게 좀 중요해 보이거든요. 결국 좀 촉박한 일정 때문에 지금 당장 다음 달이 12월이에요. 사실은 이 연내에 정상회의가 열리려면 9월에 있었던 뭐 차관복구 회의 이런 데서 좀 뭔가 결실이 좀 있었어야 되는데 그때도 확답이 없었고요. 이번에도 뭔가 진전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시점을 못 박지 못한 부분이 좀 아쉽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럼에도 이 3국 외교장관은 정부 간 협의체 적극 가동 같은 협력을 제도화하는 문제 또 소통을 강화하는 문제 공감 등을 이뤘어요. 그런데 이견도 좀 눈에 보였거든요. 특히 왕이 이 중국 외교부장의 발언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은데 3국은 더 정직한 모습과 자세로 지역과 글로벌 발전을 위해 긍정적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직한 모습, 자세, 그러니까 정직한 태도를 얘기를 해서 사실상 한일 양국에 미국과에 너무 밀착되지 마라. 미국에 너무 기울이지 마라. 뭐 이렇게 경고한 게 아니냐 이런 해석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어요. 어쨌든 한미일이 밀착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 입장에서는 글쎄요. 이 한중일 이 3국 외교장관 회의에서도 그다지 좀 유쾌한 모습을 보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결국에는 소통 강화, 협력 제도화를 통해서 한국과 중국 또 일본이 얼마나 더 이 동아시아 이 영내에서 더 끈끈한 모습을 좀 보여주느냐. 특히 이제 북핵 문제나 국제 공급망 문제 여기에 있어서 우리의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좀 중요해 보이는데 아직 중국은 글쎄요 지금 겨울이 좀 다가오고 있기도 하지만 약간 좀 얼어 있는 마음 상태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네. 저 한일 한중 또 별도로 장관회담이 열렸는데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는 최근에 이제 위안부 피해자 우리 법원의 2심 배상 판결 일본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 이 판결도 거론이 됐다고요. 네, 아무래도 뭐 여러 현안이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나왔지만 이 판결이 최근의 판결이 가장 주목이 되는 현안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제 박진 외교부 장관 그리고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이 85분간 회담을 했다고 하는데요. 원래 60분 예정인데 25분간 길어진 건 위안부 때문이 아니겠냐. 맞습니다. 라는 해석도 나오더라고요. 여러 가지 예상이 나. 물론 이제 양국 외교장관이 최근에 관계 개선 성과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네. 북핵 문제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지만 아무래도 이 최근의 판결 때문 아니겠느냐 이렇게 얘기가 예상이 나오기도 하는데 사실 일본 정부는 이미 항의를 강하게 했습니다. 23일에 판결이 나왔을 때도 국제법 위반을 시정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한국 정부가 해야 된다 이렇게 요구를 했었고요. 근데 가미카 외무상도 이제 구체적인 발언 내용까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만 일단 어제 회담에서도 같은 입장을 밝히지 않았겠느냐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우리 외교부도 박진 장관에게 그런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고요. 이에 대해서 박진 장관은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양국 간 공식 합의로서 존중한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하는데 이것도 사실 이미 23일 판결 당시에 일본이 항의를 하니까 우리 정부가 이미 냈던 입장입니다. 네. 근데 문제는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존중한다는 우리 정부의 대응에 이제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사실 법원 판결 자체는 일본의 전쟁 범죄, 특히 위안부 인권 침해 범죄를 다시 한번 심각하다고 확인을 하면서 그러니까 국가 면제권도 인정할 수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국 재판부도 배상 판결할 수 있다. 그래서 일본 그 일제 강점기 당시 일본 정부의 책임을 강하게 인정하는 판결을 했는데 오히려 우리 정부 2015년 위안부 합의를 얘기해버리면 2015년 위안부 합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일본 정부 차원의 전쟁 범죄를 주도했다는 사실이나 역사적 책임을 인정하지도 않았고 또 진심 어린 사과와 법적 배상이 모두 배제됐다는 비판 받고 있고요. 또 피해자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불가역적 해결, 국제 무대에서 향후 언급 금지, 소녀상 철거 이면 합의 의혹까지 사실 있었습니다. 이런 합의를 이런 판결에서 우리 정부가 존중한다고 밝히는 것은 사실상 판결을 좀 거부하는 것으로 읽힐 수 있다. 이런 논란이 사실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물론 박진 장관이 법원 판결에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 정부나 존중한다는 입장입니다. 존중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는 하긴 했어요. 아무래도 이게 외교장관이니까 일본과의 외교적 관계를 고려하면은 사실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 2015년 위안부 합의를 공식적으로 파기하겠다 이런 얘기는 못했습니다. 양국 간의 체결된 합의는 그만큼 중대한 의미를 지니니까 네. 아무래도 일본과의 관계를 고려를 하는 것 같고요. 또 외교부 당국자가 이 때문에 논란이 나오니까 기자들이 피해자들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냐, 우리 피해자들이 배상받을 권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냐라고 묻자 외교부에서는 가장 중시하는 것은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 회복을 위한 양국이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다. 양국 간은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소통할 것이다. 이렇게 해명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과도 만났습니다. 말 그대로 이 중국 외교하면 왕이 부장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뭐 주윤발 배우를 닮은 그런 또 인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조금 불편한 기색도 있고 또 훈훈한 모습도 있고 약간 온도차가 있었어요. 네, 어제 이 왕이 부장과 박진 우리 장관이 별도로 만나서 2시간 회담을 했는데요. 우리는 이제 북한의 최근 군사 정찰 위성 발사 또 북러 협력 이런 문제를 거론하면서 북한이 추가 도발을 중단하고 비핵화의 길로 나오는 거 이게 한국과 중국의 공동 이익에 해당하는 거 아니냐. 그런 만큼 중국이 좀 건설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또 이제 9.19 남북 군사합의 비행 금지 구역 설정을 뭐 어떻게 보면은 이 조항을 효력 정지하고 있는 우리 입장 이것도 좀 설명을 하면서 국민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방어 조치다라고 강조를 했는데 우리 외교부가 전한 게 왕이 부장의 발언을 좀 들여다보면요. 현재 한반도 상황에 우려를 표하며 중국이 상황 안정에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하겠다라고 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중국의 진전된 입장이냐 이런 취재진의 질문에 외교부는 새로운 입장이라고 말하긴 과도하다도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중국이 적극적으로 우리 정부의 대북 기조에 호응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또 왕 의원은 이 박진 장관이 탈북민이 강제 북송되지 않고 희망하는 곳으로 갈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좀 원론적인 입장만 내놨어요. 뭐 국내법, 국제법, 인도주의에 따라 적절히 처리하겠다 이렇게만 얘기해서 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중국이 따라오고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이다. 결국에는 아까 제가 언급해드린 것처럼 미국을 향한 중국의 좀 불만, 그러니까 한국과 일본이 왜 자율성을 유지하지 못하냐.
그런 태도가 잘못됐다, 자세가 잘못됐다. 이념적인 편가르기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또 중국 외교부가 왕이 부장의 이 입장 발언을 또다시 어젯밤에 전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만큼 좀 중국 입장에서는 속내가 좀 불편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대만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 외교부는 이 중국이 뭐 얘기하는 그런 소위 핵심 이익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설명이 있었지만 우리는 우리의 입장을 얘기했다. 그 말은 뭐냐면은 대만 문제에 있어서 무력에 의한 강제적 현상 변경 반대라는 기존 미국과 우리의 이제 합의된 그런 입장을 계속 강조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 중국 입장에서는 그게 또 유쾌하지 않았을 수 있겠죠. 그래서 4년 3개월 만에 한중일 외교장관이 만나서 서로의 입장을 얘기했는데요. 뭐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습니다. 뭐 오랜만에 만났기 때문에 외교장관 회담이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뭐 민간 뭐 협력 이런 게 좀 강화되다가 그러다가 내년에 정상회의까지 가게 된다면 이게 좀 더 한중일 간에 소통하는 그런 강화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번엔 네. 좀 서로의 입장을 확인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아직 많이 진전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계속 또 만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자 국내적으로는 이 국정원이 계속해서 뭔가 생깁니다. 일이. 윤석열 대통령이 귀국하자마자 김규현 국정원장, 국정원 1, 2차장 모두 교체를 했습니다. 이게 뭐 이렇게 교체된 이유도 궁금하고 교체로 좀 사태가 수습되어 가는 방향으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은 아직도 여전히 좀 여진이 남아있다고 봐야 될까요? 여전히 국정원은 조금 내용이 좀 시끄러운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인사 파동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고 지난해 김규현 원장 취임 이후부터 지금 장기간 이 인사 파동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부분이 좀 우려되는 점인데 일단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프랑스에서 귀국을 하자마자 이 사표를 수리하는 형태로 김규현 국정원장 그리고 김수현 국정원 2차장 권춘택 국정원 1차장 이 굉장히 높은 1급 국정원 수뇌부로 꼽히는 이 차장들까지 전격 사실상 경질을 한 것입니다. 네. 일단 말씀드렸다시피 인사파동에 따른 책임을 물은 것 아니냐라는 해석이 가장 유력한데요. 일단 대통령실에서 공식적으로 밝힌 바는 우방국 간 정보 교류 협력이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혔고 북한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정보 수집 역량을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 인사쇄신을 하는 것이다라고 밝혔지만 최근에 인사파동이 계속해서 공개적으로 언론 보도로 나왔기 때문에 사실 우려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단 국정원장 같은 경우 후임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돼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국정원 1차장의 홍장원 국정원장 특별보좌관을 임명해서 직무대행을 맡길 것이라고 정부가 밝혔고요. 그러니까 후임자도 결정이 안 됐어요. 그렇습니다. 국정원 2차장에는 황원진 원장 특보가 임명돼서 일단은 대행 체제로 간다는 것이고요. 국정원 인사파동은 올해 6월에 특히 많이 불거졌습니다. 그때 당시 김규현 원장이 측근으로 꼽히는 방첩센터장이 자신의 측근들까지 초고속 승진을 시키려 한다. 인사를 장악하려 한다는 인사 전행 의혹이 있었고요. 실제로 감찰 결과 그게 사실로 드러나면서 직무 배제, 면직까지 이루어졌습니다. 문제는 11월로 넘어오면서 이 방첩센터장이 면책이 됐는데도 계속 인사 개입을 하려 한다는 의혹 보도가 또 나왔고 그 가운데 김규현 원장 교체설까지 보도가 나오는 가운데 대통령실이 강하게 부인은 했지만 결국에 이렇게 시끄러운 사태를 정리하기 위해서는 교체를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 시각 교통정보 듣고 한입뉴스 이어가겠습니다. 정현정 리포터. 네,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오늘 밤 서울 등 수도권 지역부터 비는 잦아들기 시작하겠고요. 내일 아침까지는 모두 그치겠습니다. 오늘 외출하실 때 우산 꼭 챙기시고요. 도로는 현재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입니다. 기흥 동탄에서는 5차로를 막고 작업을 하고 있어서 동탄 분기점부터 정체가 심하고요. 서울요금소에서는 고장난 채 서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반대 부산 쪽으로는 한남에서 서초, 신갈분기점에서 수원까지 제속도 못 내고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은 광명역에서 금천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반대 목포 쪽으로는 비봉에서 팔탄분기점까지 정체가 심하고요.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은 북수원에서 부곡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서창분기점에서는 4차로가 고장난 차로 막혀 있어서 미리 다른 차로로 변경하시고요. 반대 강릉 쪽으로는 서창분기점에서 군자요금소까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2경인고속도로 성남 쪽입니다. 하객분기점에서 남동까지 제속도 못 내고요. 안현분기점에서 일직분기점까지는 7km 가까이 정체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정현정입니다. 배종찬의 시사본부. 이봉우 연구원 박정우 기자와 함께 한입뉴스 이어가겠습니다. 자, 국내 정치 이슈입니다.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이준석 전 대표를 향해 도덕성이 없다고 발언을 해서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한 이준석 전 대표의 발언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아니 나이 40 먹어가지고 당대표를 지냈던 정치인한테 준석이라고 당 행사 가서 지칭한다는 것 자체가 어디서 배워먹은 건지 모르겠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부모 끌어들여가지고 남욕하는 건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이거는 심각한 문제인 게 아니 어떻게 어머니 아버지 얘기가 정치에 나옵니까? 자, 오프닝에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무엇 때문에 이렇게 상당히 격분을 하고 있는 모습이네요. 이준석 전 대표가요. 네,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어제 충남 태안군에서 열린 국민의힘 청년 및 당원 혁신 트레이닝 행사에선 한 발언이 논란이 됐고 이준석 전 대표의 반발도 나온 건데요. 인요한 위원장이 뭐라고 했냐면 한국의 온돌방 문화와 아랫목 교육을 통해 지식, 지혜, 도덕을 배우게 되는데 준석이는 도덕이 없다. 그것은 준석이의 잘못이 아니라 부모의 잘못이 큰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의 예의 문화를 거론하면서 부모로부터 여러 가정 교육을 받으면서 도덕성을 배운다, 이런 장점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준석 전 대표 얘기까지 한 걸로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요. 그러면서도 인 위원장이 어떻게 얘기했냐면 준석이가 버르장머리 없지만 그래도 가서 끌어안는 통합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식, 이 워딩을 접한 이준석 전 대표가 강하게 반발하는 것은 뭐 당연해 보이는 상황이고, 그런데 어제 행사에 참석해서 인 위원장의 발언을 들었던 성일종 의원 같은 경우는 언론 통해 뭐라고 했냐면 이 밥상머리 교육을 강조한 게 전체 맥락이었다. 그러니까 이 전 대표 비판이 주된 내용이 아니었다라고 해명은 했지만 어쨌든 이 당 안팎의 얘기를 좀 들어보면 아니 그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부모를 좀 끌어들여서 개인을 비판하는 것은 선을 넘은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 발언 또 해석 여부 또 이 발언을 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여기에 따라서 국민의힘 안팎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앞으로 좀 커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혁신위와 이준석 전 대표 사이의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혁신위원 3명의 조기 사퇴설까지, 물론 혁신위는 아니라고 했습니다만 국민의힘 혁신위입니다. 혁신위와 지도부 간 갈등도 계속되고 있네요. 30일이 최후 통첩일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역시 이 모든 발단은 혁신위가 일단은 구두 권고로 해놓은 이 중진과 친윤 의원들 불출마 또는 험지 출마, 이른바 희생 권고안 때문인데요. 사실 이 때문에 계속해서 총선이 다가올수록 중진 의원들 중심으로 좀 불만이 높아지고 있고, 특히 답이 없다는 게 아마 혁신위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처한 상황인데, 결국에는 11월 30일에 혁신위가 이거를 정식 으로 의결을 해서 당 지도부에 권고를 한다. 이 희생 안건을 그렇게 예정돼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번 주가 이 혁신위 활동의 분기점이 되지 않겠느냐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지도부가 비공개 최고위원 회의를 열었는데 네. 거기에서는 일단 이 그동안 혁신위가 제안했던 혁신안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최대한 검토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어요. 특히 이 당 지도부 의원, 중진 의원들의 희생 요구에 대해서는 지도부에서는 따로 얘기하지 않았다. 혁신위가 최종적으로 정리해서 건의하면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사실 이 공관위의 최종 판단을 넘기겠다는 것도 이미 나왔던 입장이고, 그리고 오늘도 최고위를 열었지만 구두 권고한 희생에 대해서는 지도부가 따로 얘기하지 않았다. 그래서 사실상 여전히 당 지도부에서는 무시하고 있는 것이고 어느 정도로 불쾌하고 있지 않느냐. 특히 김기현 대표 같은 경우에 지난 주말간 울산을 방문했거든요. 네. 여기서 이제 물론 이제 지역구를 찾아가지고 의정 간담회를 하는 것이 뭐가 문제냐. 내 지역구도 고향도 울산인데 뭐가 문제냐라고 이제 김기현 대표는 이렇게 주목되는 거에 대해 약간 반발했지만, 이 시점에 울산 지역구를 찾아가는 것은 결국에는 울산 출마를 또 고집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이렇게 또 얘기가 나오면서 여전히 혁신위와 지도부 갈등 11월 30일까지 어떻게 진행될지 계속해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정치권 상황이 더 복잡해지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이따가 일석이조 시간에 더 깊숙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이야기 좀 더 나눠보겠습니다.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을 처리할 예정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 여당이 강하게 반발하며 공방은 더 거세지고 있는 모습이네요. 네, 민주당은 11월 30일, 12월 1일 지금 본회의가 잡혀있기 때문에 그때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또 손준성, 이정석 검사의 탄핵안을 처리하겠다. 그러니까 11월 30일에 탄핵안을 보고하고 상정해서
24시간 이후부터 표결할 수 있지 않습니까? 72시간 내에 처리를 해야 되죠. 그렇습니다. 12월 1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라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데 그랬더니 국민의힘은 무슨 소리냐. 이 본회의가 예산안을 위한 본회의인데 예산안에 대한 합의도 안 된 상황에서 본회의가 열릴 수 있겠느냐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국민의힘의 박정환 수석 대변인이 어떤 입장을 논평으로 냈냐면 아니 내년도 예산안 합의 처리하기 위한 그런 본회의 이걸 정략적 목적이 분명한 탄핵을 위한 방탄 정쟁 본회의로 하려고 하느냐. 국민과의 약속인 예산마저 정략을 위해 뒷전을 밀어내는 것도 모자라서 단독으로라도 본회의 열어서 탄핵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협박 속에 이미 국민도 없고 합의라는 국회 정신도 없다. 이렇게 민주당을 맹비판하고 있어요. 합의해서 본회의를 열어야 되고 또 그 본회의가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단독으로도 열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더 강하게 국민의힘에 반발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결국에는 김진표 국회의장의 손에 달린 것 같아요. 어떤 판단하느냐. 민주당이 얘기하는 바로는 김진표 국회의장도 이건 여야 간에 합의된 일정이기 때문에 본회의를 열 수밖에 없다라고 했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인데 과연 김진표 의장이 그렇게 민주당이 얘기하는 것처럼 본회의를 열 것인지 국민의힘이 합의하지 않고 있고 또 예산안도 아직 합의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본회의를 연기할 것인지 김진표 의장의 지금 손을 또 눈빛을 계속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지켜봐야겠군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이 본회의 개최 여부에 대해서 예산안 처리가 중요하다.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예산안 처리에 시간을 끌고 있다. 이렇게 또 지적을 하고 있네요. 네, 사실 국민의힘에서는 예산안 처리가 합의가 전제가 되어야 본회의도 열 수 있다는 입장인데 민주당에서는 그걸 빌미로 해서 예산안 처리를 좀 지연시키고 있는 것 아니냐 국민의힘이 이렇게 비판하고 나선 것인데요. 어제 민주당이 발표한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훈식 의원이 기자간담회에서 얘기한 걸 보면 11월 30일까지 고작 3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아직 증액 심사도 못하고 있다. 예산 심사를 법정 기한 내 마무리하도록 하는 게 정부의 역할인데 오히려 정부 여당이 시간을 끌고 있다고 지적한 거예요. 국민의힘 측이 감액 규모가 확정되지 않았다. 남은 시일에 비해 안건이 너무 많다면서 증액 심사를 계속 거부하고 있는데 정부 측의 증액을 위한 실무 협의를 제안했는데도 계속해서 정부가 버티고 있다. 그러니까 심사를 빨리 나서야 되는데 정부 여당이 나서 협조를 안 해주고 있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네.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11월 30일까지 심사가 완료되지 않으면 정부가 제출한 원안이 자동 부의되는 국회법을 악용하려는 것 아니냐. 그래서 지금까지 많이 이미 심사에서 상임위 소위를 통과한 것도 있는데 다 무시하고 정부 원안대로 자동 부의되게 하려고 이렇게 원래 해야 되는 심사까지 자리에 안 나오는 것 아니냐라고 국민의힘을 비판하고 있고요. 또 탄핵 소추안 처리와 예산안을 국민의힘이 자꾸 연계짓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일방 처리 없다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행정망 이야기도 안 할 수가 없는데 계속해서 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건 아닙니다만 중간중간 또 유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또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정부 행정전산망이 일주일 사이 네 번째 먹통 사태를 빚었는데 정부가 행정전산망 마비 원인 대책과 관련해서 발표를 했네요. 네, 지난 주말에 발표가 있었는데요. 이 네트워크 장비인 라우터에서 패킷을 전송할 때, 그러니까 데이터의 전송 단위가 패킷인데요. 이 데이터를 전송할 때 용량이 큰 패킷이 유실되는 현상이 관찰됐다. 특히 1500바이트 이상의 패킷은 약 90%가 유실됐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현상의 원인은 라우터 장비에 케이블을 연결하는 모듈에 있는 포트 중에 일부가 이상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게 이 TF의 조사 결과인데요. 패킷이 유실돼서 통합 검증 서버가 라우터로부터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패킷을 정상적으로 수신할 수 없었고 이 지연들이 중첩이 돼서 작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장비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장비의 물리적인 손상 이거는 원인을 밝히기 어렵다. 근데 장비가 또 2016년에 도입돼서 노후된 건 아니다. 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시스템을 점검하지만 장비의 고장 같은 거 발생 전에 예측하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장비 문제인데 이거를 고장 전에는 알 수 없다라고 하니까 국민들 입장이 좀 답답한 상황이고 물론 해킹에 대해서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확인했지만 정부의 입장은 현재까지는 해킹 징후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해킹은 아닌 거네요. 일단은.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정부는 이번과 유사한 포트 불량이 있을 수 있는 오래된 장비들을 전수 점검을 하겠다. 또 장애 발생 시에 처리 매뉴얼을 보완해서 국민에게 신속히 안내할 수 있도록 하겠다.
또 신속한 복구 조치가 가능한 체계를 만들겠다라고 대책을 내놨지만 하지만 이 전문가들 얘기 들어보면 정부가 디지털 정부 구현에 있어서 내실을 기하기보다는 좀 외연을 확대하는 데만 뭐 AI나 클라우드 이게 눈에 보이는 데만 신경 쓰다 보니까 네트워크 안정성이나 뭐 신뢰성을 강화하는데 또 장비 교체, 노후화된 장비를 순차적으로 교체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하고 소유하고 있을 때 계속해서 뭐 엔진 오일도 교체해주고 관리가 부속품도 필요하죠. 예, 네. 갈아주고 하면서 관리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장비는 이렇게 노후화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따라서 제대로 된 계획이 세워져 있느냐,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확보돼 있느냐, 그게 중요한데 거기에 대해 좀 부족한 면이 있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국민 불편함이 없도록 빨리 좀 조치가 이루어졌으면 안정적으로 유지됐으면 하는 마음도 간절합니다. 자, 북한 이야기 이제 다뤄봐야 됩니다. 북한이 지난 21일 3차 군사 정찰 위성을 발사하고 성공을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군사 시설을 촬영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정작 그 사진을 공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는 걸까요? 네, 일단 사진을 공개하면은 자신들의 감시 정찰, 특히 이번에 성공했다는 정찰 위성에 포함된 만리경 1호의 성능이 너무 그대로 드러나 버리니까 사실 앞으로도 공개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그래요. 실제 사진은.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22일 괌을 촬영했다. 또 24일에는 우리나라죠. 목포, 군산, 평택 등 서해안을 촬영했다. 25일은 또 동해안과 하와이를 촬영했다. 이렇게 하면서 조선중앙통신으로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는데 어허. 그 실제 사진은 공개를 안 한 거라서 실제로 성능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여전히 한미 양국이 분석을 하는 중이고 사실 미국 같은 선진국도 위성 사진을 공개할 때는 일부러 해상도로 막 떨어뜨리고 그런다 그래요. 그만큼 감시 정찰 능력이 얼만큼 되는지 공개되는 게 굉장히 민감한 문제라서 그래서 아직 분석 중이라고 봐야겠고요. 또 오늘 북한이 9.19 합의로 우리가 상호간에 파괴했던 GP, 비무장지대 최전방 GP에 네. 다시 병력과 장비를 투입했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 소식도 지금 KBS 뉴스로 또 나온 것으로 확인이 되네요. 자, 긴장 관계가 더 높아지지는 말아야 될 텐데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자, 지금까지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이봉우 미디어인권연구소 문클 연구원 두 분과 한입뉴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의 디저트송입니다. 0990님, 겨울비가 내리는 오늘 날씨는 춥지만 배려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생각하는 따뜻한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디저트송으로 요즘 디저트송 기대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김태우의 사랑비 틀어주세요라고 요청을 하십니다. 당연히 틀어드려야죠. 모바일 치킨 쿠폰 보내드리고요. 김태우의 사랑비 듣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사랑했었던 어떤 네가 떠나간 적 있겠죠. 모든 게 내 탓이란 생각이 든 적 있겠죠. 나 그래서 잡지 못했죠. 이런 아픔쯤은 모두 잊을 수 있을 거라 다른 사랑이 찾아올 거라 생각했었죠. 왜 그런데 잊질 못하죠. 그저 하늘 바라보며 외치죠. 다시 한번 나를 사랑해줘. 내 맘속 작은 바람이 비가 되어 내려오면 내 사랑이 머리에 내리면 추억이 되살아나도 가슴에 내리면 소중했던 사랑이 떠오르고 내 사랑이 있을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무료한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뭔가 하는 행위를 심심풀이 땅콩이라고 표현을 하지요. 특별히 할 일도 없고 심심할 때 땅콩을 집어먹으면서 시간을 보낸다는 데서 나온 말이라 생각됩니다. 심심풀이는 심심함을 잊고 시간을 보내기 위해 어떤 일을 함 또는 그런 일을 뜻하는 우리 고유어 표현인데요. 심심파적이라고도 합니다. 심심파적에서 파적은 깨트릴 파자에 고요할 적자를 쓰는 한자어입니다. 이 두 표현 모두 뒤에 조사 로나 뭐뭐으로를 붙여서 심심풀이로 그린 그림이라든지 심심파적으로 하는 농담 이렇게 말합니다. 참고로 뒤에 풀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것으로 미안풀이, 은혜풀이, 댕기풀이 같은 것도 있습니다. 미안풀이는 남에게 폐를 끼쳐 사죄하는 일을 뜻하는데요. 나는 그녀에게 지난 일에 대한 미안풀이로 식사 대접을 했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은혜풀이는 남에게서 받은 은혜를 갚는 일을 뜻합니다. 또 댕기풀이는 예전에 관례를 지낸 사람이 친구들에게 한턱 내는 일을 말하는데요. 여기서 관례는 남자가 성년에 이르면 어른이 된다는 의미로 상투를 틀고 갓을 쓰게 하던 의례를 가리킵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상대 얘기 중에서도 맞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예, 거기까지 동감이 이루어졌으니까 그럼 또 요 다음 가시죠. 무슨 정반합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이기고 지는 걸 떠나서 좋은 결론을 도출해내셨으면 좋겠어요. 선 넘지 않는 그런 토론. 별로 의미는 없을 것 같아도 그래도 그런 자리가 자꾸 있어야 뭐가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가 보면 뭐라도 뭐 하나 얻어 걸리는 게 있겠지요. 시민논객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내일의 품격, 김성환의 시사야에서 챙겨가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꺼내보는 당신의 지식 창고.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평일 밤 10시 5분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KBS 58분 날씨. 오늘 전국 곳곳에 비가 오겠습니다. 이 비가 그치고 난 뒤 내일부터는 다시 기온이 떨어지겠고요. 이번 주는 갈수록 더 추워질 전망입니다. 비는 내일 아침까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며 가끔 내리겠고 예상 강수량은 전국 대부분 지방이 5mm 안팎이 되겠습니다. 다만 밤사이 기온이 떨어지면서 충북과 전북 동부, 경상도 내륙, 강원 내륙에는 1cm 안팎, 강원 산지와 제주 산지에는 1에서 3cm 정도의 눈이 오는 곳이 있을 전망입니다. 내일은 차츰 하늘이 개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10도, 대전, 광주 12도, 부산, 제주 17도 등으로 어제보다 1도에서 5도 정도 높아 추위가 주춤하겠는데요. 저녁부터는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밀려 내려오겠고 바람도 점차 강하게 불면서 기온이 크게 떨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서울 영하 3도, 세종 0도, 대구 4도 등으로 오늘 아침보다 1도에서 7도 정도 낮겠고요. 낮 기온도 오늘보다 5도 이상 떨어지겠습니다. 모레부터는 추위의 기세가 더 심해지면서 서울의 경우 수요일 아침에 영하 4도, 목요일에는 영하 7도까지 내려갈 전망입니다. 이 추위는 주말이 되어야 풀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6.2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배종찬의 시사본부.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북한이 9.19 군사합의 파기 선언 이후 비무장지대 내 최전방 감시초소, 이른바 GP 내 감시소를 복원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군 당국이 밝혔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2030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 지원을 위해 프랑스 파리를 방문해 세계 정상들에게 지원을 요청한 데 대해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을 자처하며 홍보한 윤 대통령의 열정이 빛났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근 행정 전산망 마비 사태와 관련해 대통령은 이번 사태에 대해 아무 언급이 없다면서 이번 사태 책임자인 행안부 장관을 즉각 경질하는 게 온당하다고 말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검사장에게 총 5년의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인터넷에서 화제가 된 뉴스를 다뤄보는 스트레이트 뉴스 파이터 시간입니다. 오늘은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우리가 뭐 대통령 선거 때만 되면 많은 후보자들이 나오지만 이분도 참 대통령 선거에 단골 손님으로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바로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인데요. 자, 오늘은 이분 이야기라기보다는 이 종교시설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하늘궁이라고 불리는 이 종교시설이라고 알려진 곳인데요. 입소했던 8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불로유, 무슨 우유 종류라고 하는데 이걸 마셨다고 하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겁니까? 80대 남성이 이 불로유라고 부르는 우유를 마시고 숨진 채 발견됐다라는 소식인데요. 어제 경찰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전 10시 30분쯤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하늘궁에서 우유를 마셨다라는 내용의 119 신고가 접수됩니다. 신고를 받고 경찰과 소방당국이 출동을 했는데 경기도 양주시에 있는 하늘궁에서 운영하는 모텔이었거든요. 네. 이 모텔 2층에서 80대 남성 A씨가 숨져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근데 실제로 그 신고 때 그 불로유를 마셨다라고 우유를 마셨다라고 했잖아요. 실제 발견 당시 A씨 주변에는 마시다만 우유가 놓여 있었는데 이 우유에 겉에 이제 불로유라는 스티커가 붙어져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 하늘궁이라는 곳이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 종교시설로 불리는 곳이잖아요. A씨는 이 허경영 대표의 신도로 요양원에서 생활을 하다가 최근에 아내와 함께 이 하늘궁에 입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불로유가 뭔지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한번 이제 떠올려 보면 불로장생 뭐 이런 말 하잖아요. 그렇게 불로유, 우유에 유를 붙인 건데 불로초는 우리가 익히 좀 들어봤던 네. 그런 이름이고. 네. 그러니까 그걸 우유에 대입을 한 거죠. 뭐 먹으면 오래 뭐 그냥 이게 뭐 영원히 썩지 않는다. 모든 병을 고쳐준다. 뭐 이런 건데 이 불로유에 대한 정보가 아직까지 뭐 어떤 조사 결과 뭐 감식 결과가 나온 건 아니고 허경영 대표 측이 운영하는 여러 유튜브 채널에서 그 단서를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네. 허경영 대표가 직접 이 우유를 가리키면서 썩지 않고 마시면 만병이 사라진다라고 주장을 하고 그러면서 성경 마태복음을 인용하면서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라는 구절을 강조합니다. 그 밖에도 주장하는 게 하나님이 보낸 자가 우유를 썩지 않게 하는 자다. 이건 성자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나에게 안티가 생긴 대가가 오는 것이다. 내가 말한 메시지는 모두 선언이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우유 자체는 뭐 따로 공정을 거쳐서 만든 식품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고요. 일반 시판 우유에다가 스티커를 붙였다. 이 정도로 잠정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마시는 우유에다가 불로유라는 스티커를 갖다 붙였다는 거죠. 네. 그렇다면 뭐 일반적인 우유와 다를 바도 없다. 그렇다면 유효기간 이런 것도 잘 봤어야 될 텐데. 이게 그래서 하늘궁 측은 뭐 노환으로 사망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뭐 이 사람이
입소한 지 뭐 이틀밖에 안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또 피해자 모임 측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최근에 간암 투병을 하던 60대 여성도 불로유를 먹은 뒤에 숨졌다라고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 여성이 마신 불로유는 상태가 좀 코를 막을 정도로 네. 상해 있는 그런 상태였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확인하기 위해서 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하고 현장에서 수거한 우유에 대해서 독극물 검사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네, 철저하게 뭐 수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여하튼 뭐 이 식품은 하여튼 유효기간 뭐 상한지 여부 잘 또 살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 최근 심각한 사회 문제가 바로 불법 차량 범죄인데요. 하루 평균 17건꼴로 적발될 정도로 많다고 해서 충격적이에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게 불법 차량이잖아요. 예, 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분기별 범죄 동향 리포트를 발간을 했는데요. 올해 상반기 발생한 불법 촬영 범죄 건수가 3,111건. 최근 5년간 총 3만 700여 건이고 이걸 하루 평균으로 계산해 보면 17건. 네. 하루에 17건 적발되는 겁니다. 근데 적발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이루어지는 건 이거보다 훨씬 많겠죠. 적발 안 되는 거 생각하면 훨씬 더 많겠죠. 네. 또 5년간 기소 의견으로 넘겨진 피의자만 2만 2천 명에 달했으니까 한 명이 뭐 여러 건을 한다고 하면 이 영상물 개수는 엄청나게 되는 건데 최근에 왜 그 국가대표 황의조 선수 논란 때문에 이 불법 촬영에 대해서 많은 기사도 쏟아지고 큰 논란이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항상 보면 이런 사건에선 쟁점이 그거 같아요. 항상 뭐 동의하에 찍었느냐? 아니다. 알고 찍었다. 뭐 이걸로 항상 분쟁을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거는 그런 위계에 의한 촬영도 분명히 있고 어떤 어린 청소년에 대해서 금전을 빌미로 또 가스라이팅을 한다거나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금전을 지급받았으니까 청소년이라고 해도 너도 동의한 게 아니냐. 뭐 이런 것들이 또 쟁점이 되곤 하는데 이제 불법 촬영물의 가장 큰 문제는 찍는 순간 뭐 자의적이든 아니면 뭐 해킹이든 어떤 뭐 갑자기 소스가 퍼졌든 이런 식으로 유포 가능성이 분명히 있고 이건 한번 퍼지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리고 광범위하게 확산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에게는 어떤 사회적 사망 선고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주는데 그렇죠. 예, 그래서 전문가들은 엄벌이 되지 않고 초범자라는 이유로 집행유예나 벌금형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질타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죠. 네, 근데 보니까 실제로 이렇게 불법 촬영을 몰래 해도 벌금 200만 원 선고되는 정도 혹은 뭐 불특정 다수 여성을 길거리에서 그냥 마구잡이로 막 촬영을 하거나 몰래 찍어서 성행위를 웨브사이트에 유포를 하고 모욕적 게시글을 올린 사람도 집행유예를 받았어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요 손방망이 처벌에 대한 불만은 계속 나오는데 감경 요인이 또 있습니다. 그 초범자 그리고 대표적인 게 경제적 수익을 얻은 것이 없다는 점. 여기서 이 수익을 보더라고요. 그리고 피해자의 처벌 의사 여부. 그러니까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 이러면은 그게 뭐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돼버리는 건데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위계에 의한 촬영이나 가스라이팅, 또 스토킹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피해자 처벌 의사 여부를 묻는 것 자체가 피해자 개인에게 처벌 여부를 떠맡기는 꼴이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네. 있습니다. 뭐 반의사 불벌죄에 대한 여러 가지 뭐 문제점들도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만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참, 네. 네, 답답합니다. 알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 서울시 약 6배 크기의 빙산이 빠르게 이동 중이라는 소식입니다. 전 세계 과학자들이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서울시 6배 크기의 빙산 위험하진 않을지 이게 뭐 어떤 이상기후의 문제 때문에 많이 걱정이 되네요. 네, 이게 세계에서 가장 큰 빙산이라고 해요. A23A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빙산인데 네. 남극에 있고요. 원래는 1986년에 남극 대륙 해안에서 떨어져 나와서 만들어진 빙산이라고 합니다. 떨어져 나왔는데 외들하라는 곳에 해저가 고정되면서 그 해저에 고정이 되면서 거기서 딱 그냥 박혀서 자리를 잡은 거예요. 그래서 마치 거대한 얼음 섬처럼 된 건데 그러다가 2020년에 해저에서 분리돼서 이동하는 모습이 관측됩니다. 근데 이제 점점
3년이 지난 지금 움직임이 되게 빨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고정돼 있었는데 결국에 지탱할 힘을 잃을 만큼 높고 그렇게 크기가 줄어들어서 움직이다가 지금은 남극대륙 북단을 지나고 있다고 합니다. 줄어든 크기가 서울시 6배 크기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이게 그 얼음섬처럼 존재해 있다가 이렇게 나오는 게 때가 된 거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어요. 이제 이동 경로를 면밀히 추적하는 게 중요한데 만약에 아르헨티나 남쪽으로 간다면 여기서 그 생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는 겁니다. 네. 이곳에 그 물개, 펭귄, 바다새 등등 수백만 마리가 살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 거대한 빙산이 동물들의 이동 경로를 막게 되면 먹이 활동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우려된다고 하는데 근데 또 참 자연의 신비가 그렇다고 해서 이 빙산이 무조건 위험한 건 아니라고 해요. 왜냐하면 그 얼음 속에 가지고 있는 미네랄 먼지가 있어서 그게 바다에 녹아 들어가면 어떤 해양 먹이 사슬의 기초가 되는 유기생물의 먹이가 또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게 신기해서 참 이게 다 이유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긴 했는데 다만 문제는 너무 거대하고 이런 빙산이 가속도를 내면서 빠르게 이동하는 경우가 매우 이례적이라고 해요. 그래서 과학자들도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렇군요. 참 이게 큰 빙산의 이동이 그냥 자연의 섭리로 봐야 될지 아니면 이상기후나 기후변화의 또 문제인 것인지 원인 때문인지 참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걱정이 되기도 하고 우려가 되기도 합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배종찬의 시사본부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라디오 어플 콩과 유튜브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Hit me and don't make me strong. 매주 월요일 주말 동안 있었던 뉴스를 정리하고 새로운 주간 뉴스를 미리 살펴봅니다. 발빠른 뉴스와 깊이 있는 해석이 있는 일석이조 시간입니다. 박원석 전 의원, 김준일 뉴스톱 수석 에디터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박 의원님 오늘 상당히 좀 역동적으로 보이시는데 뭐 특별한 주말에 뭐 좋은 일이 있으셨나요? 뭐 그건 아닌데 월요일이니까 좀 기운을 내야죠. 네. 기운이 나는 이유가 배종찬의 시사본부 때문이다라는 것을 아니 우리 배 소장님 예상한 건 아닙니다. 배 소장님 얼굴을 보니까 네, 기운이 납니다. 네. 우리 PD가 답을 좀 유도하지 말라고. 네, 알겠습니다. 자제하겠습니다. 자, 인요한 혁신위원장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의 반응에 초점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으로 가봅니다. 어제 지역 강연에서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한 발언이 화제입니다. 준석이가 버르장말이 없지만 그래도 끌어안는 통합이 필요하다. 준석이는 도덕이 없다. 부모의 잘못이 큰 것 같다. 이준석 전 대표가 한 라디오 방송에서 상당히 격앙된 반응도 보이고 있는데요. 자, 이 상황 박원석 전 의원은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좀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네. 지난번 부산에서 뭐 미스터 린튼 이렇게 이준석 그 전 대표가 영어로 얘기를 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이제 부적절하다 이런 지적이 있었고 그때 인요한 위원장이 그에 대해서 어떤 즉각적인 반응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인요한 위원장이 생물학적으로 훨씬 더 어른이고 근데 인생 경험이 많으니까 그냥 저렇게 그 수용이라기보다 포용하고 네. 넘어가나 보다 인내하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난데없는 뒤끝을 한참 지나가지고 보이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데다가 이준석 전 대표하고 무슨 사적 친분이 없는 걸로 보이지 않습니까? 네. 만난 적도 없었고. 근데 제3자들 앞에서 뭐 준석이 그것도 무슨 술자리 사담이 아니고 공식 강연을 하면서 도덕이 없다. 누구한테 도덕이 없다는 건 정말 그건 중에 그건이에요. 천하에 정말 이 몹쓸 사람 이런 표현이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더 제가 납득이 안 가는 건 그게 부모 잘못이다. 아니 지금 여기가 무슨 뭐 교장 선생님 훈화하는 장소도 아니고 이게 정치의 영역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정치인을 비판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그 정치인의 생각과 그 정치인의 입장과 그 정치인의 행위에 대해서 비판을 해야지 왜 그 가족을 이렇게 힐난하고 욕보이는 얘기를 합니까? 이게 그 온돌방 아랫목에서 배운 예의고 도덕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거라면 정말 잘못 배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한마디로 선을 넘었죠 이거는. 그래서 인요한 위원장이 그동안에 착실하게 점수를 쌓아왔는데 이거 한 방으로 점수를 다 까먹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이준석 측면에서뿐만이 아니고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으로서 그동안에 쌓아왔던 이미지와 득점을 다 날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준일 수석 에디터는 박 전 의원의 말씀을 들으면서 천장을 쳐다보는데 어떤 의미일까요? 아니요, 별 의미 없고요. 그냥 다 이게 평행 우주에서 벌어지는 일 같다. 좀 무슨 이야기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좀 실감이 안 가요. 정치권에서 좀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고 있는 게 코미디 같고 좀 웃깁니다. 일단은 저는 그 박원석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동의를 합니다. 뭐에 동의를 하냐면은 그러니까 인요한 위원장이 약간의 그 이제 이국적인 외모와 그리고 본인이 이제 가족들이 한국에 헌신했던 뭐 이력들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상당히 호감을 가지고 처음에 개인기로 많은 돌파를 했거든요. 네. 그 개인기의 한계에 지금 봉착해 있는 상황이었어요 최근에. 그럼 뭐 모두가 다 알지 않습니까? 혁신이가 안건 낸 거 다 받아들여지지 않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게 무리수를 좀 뒀다. 이 개인기가 좀 통하지 않고 혁신이 차원에서 하던 것도 안 되니까 좀 무리수를 좀 두는 것 같은데 제 느낌에는 혁신이 관뚜껑에 거의 못을 박는 수준이 아닌가 전 그렇게 느껴져요 지금 이게. 예, 그 정도로 조금 이제 인요한 위원장이 무슨 얘기를 하든 잘 이게 열성 지지층 그분은 뭐 지지하시는 분들 빼놓고는 잘 좀 안 먹힐 것 같아요. 그리고 왜 정치권을 이렇게 나이 얘기를 하죠? 그 송영길 전 대표 같은 경우에도 예? 어린 놈 한동훈 장관한테 어린 놈이 뭐 국회 와가지고 뭐 하면서 한동훈이 50입니다 나이가. 그리고 이준석이 지금 39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참 바깥에 우리 20대 예. 스태프들이 많이 놀라네요. 네. 아니 그러니까 저한테도 어린 놈이라고 하겠죠 그러면 다들. 그러니까 뭐 이 인요한 위원장은 이미 뭐 조짐을 보였어요. 저번에 네. MBN하고 인터뷰할 때 이준석이가 이런 거는 우리가 MZ세대 교육을 잘못시켜서 이런 거다 그래가지고 이미 푸른 눈에 K꼰대라는 별명을 얻었는데 이미 그러니까 이거는 K꼰대를 넘어가지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이게 적절한 어휘고 단어인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은 본인이 얻었던 점수 그리고 이준석이 좀 예의 없게 해가지고 잃었던 점수를 다 상쇄시키고 본인이 더 공지를 몰아넣고 혁신이 더 어려움을 겪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제대로 된 정치도 아니고 자해성이다 거의 좀 그렇게 봅니다. 예. 네. 어제 이준석 전 대표는 대구에서 또 지지자 모임을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더 큰 전쟁 앞에 설 수 있게 도와달라. 당에서 파격적인 제안도 받았지만 단호히 거절하고 있다. 제안도 받았지만 단호히 거절하고 있다. 인요한 혁신위원장의 준석이 발언 또 이준석 전 대표의 단호히 거절하고 있다. 완전한 결별로 봐야 될까요? 그 수순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당에서 한 제안이 구체적으로 뭔지는 모르겠으나 뭐 당 안팎에서 무슨 선대위원장 이런 설이 대두가 됐는데 뭐 그런 정도가 아닐까 싶어요. 근데 이준석 그 전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이 총선 때 어떤 역할을 맡고 어떤 권한을 행사하고를 따지기 이전에 대통령께서 좀 바뀌셔야 되고 국정운영 기조가 바뀌어야 되고 그동안의 잘잘못에 대해서 좀 겸허한 태도가 필요하다. 근데 그게 전제가 하나도 충족이 안 됐는데 이준석 너 뭐 맡아라. 이제 그런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이제 이 얘기를 계속 하고 있다고 보고요. 어제 이제 대구 경북 그 대구 지역에 그 방문해서 토크쇼를 한 걸 두고서 이제 한동훈 장관을 의식한 행보 아니냐.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어제 그 토크 중에도 무슨 뭐 고관대작 이런 발언도 해서 네. 의식한 듯한 그런 언급도 있었는데 그보다 전략적으로 이를테면 국민의힘이나 보수정당의 본산이 TK 아닙니까? 결국에 그 본산에서 정명승부를 피하지 않겠다. 그리고 거기를 흔들겠다. 본진을 흔들어야 수도권을 흔들 수 있다. 이런 나름의 전략적 정무적인 판단 하에 계속 대구를 찾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대구에서 뭐 본인 출마를 포함해서 어떤 라인업을 어느 정도 위력으로 갖출 수 있을지 아니 그게 있어야 이제 본진을 흔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제 한 1,500명 정도 적지 않은 숫자가 모여서 이준석 전 대표의 인기를
확인시킨 것만은 분명한데 정당이라는 게 법적 요건을 갖춰서 당원들이 있다 그래 정당이 되는 건 아니에요. 결국에 정치인들이 있어야 되고 내년 총선에 출전할 선수들이 있어야 되고 그게 이준석 전 대표가 공언했듯이 기존의 보수 진보 정당 진영을 넘어서 스펙트럼이 넓은 이제 그런 짜임새를 갖추느냐 여기에 이제 이 승부가 달려 있다고 보는데 아직 뭐 그런 것들이 가시화되지는 않고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12월 27일을 예고를 했고 그 시점을 넘기진 않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어떤 진영을 어떻게 가시화시키는가가 이제 신당의 볼륨, 신당의 성패의 관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헤어지는 것은 거의 기정사실화 되어가고 그렇다면은 총선을 향해서 이준석 전 대표가 어떤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라는 이제 분석을 해주셨는데 말 그대로 요즘에 대구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네요. 말 그대로 대구 안 대구 이런 상황으로 밀지 마세요. 재미없다고 지금 계속 댓글이 올라오는데. 네. 예. 자제하겠습니다. 이 전 대표가 12명의 대구 국회의원 중에서 반수 이상이 내년 총선에서 물갈이 될지도 모른다. 이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최고를 더 공략하겠다. 본인을 포함해서 누구라도 신당에서 출마할 의사가 있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론의 주목도를 극한으로 끌어올리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실제 이제 뭐 TK 지역에서는 물갈이가 될 의원들이 상당히 있죠. 그러니까 그거는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지금 당내 돌아가는 상황이나 뭐 중진들 험지 출마 그동안에 혜택을 입었으니 이제 다 다른 데 가야 된다 이런 압박들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대구와 뭐 TK를 다 합쳐서 꽤 많은 의원들이 이제 나가서 좀 압력에 의해서 나갈 텐데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는 지금 대구를 공략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고 보는 것 같아요. 왜? 그러니까 이게 파괴력이 있다. 왜냐하면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예를 들면은 뭐 비례로 본인이 가겠다라고 하는 거는 이미 선을 그은 거고 그럼 수도권을 출마하는 게 낫느냐? 그거는 아닌 거죠. 여기는 원래 이제 국민의힘이 지금까지는 열세 지역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정면 돌파를 하는 것이 가장 어떻게 보면 판을 키우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그 12명 중에서 절반이라고 하면 대구 지역에 6명 정도 될 텐데 그분들이 다 이준석 신당에 합류할지 뭐 실제 그게 벌어진다고 하더라도 그건 알 수 없죠. 알 수 없는데 이거는 일종의 이제 블러핑일 수도 있고요. 좀 아니면 판을 키우기 위해 조금 이제 언론 플레이를 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론이 반응한다라는 거는 실제 그런 일이 벌어질 가능성을 배제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움직이는 거고 어쨌든 대구가 이게 호남이 이제 민주당한테는 호남에서의 뭔가를 도전하는 것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라면은 보수정당에서는 대구에 도전하는 게 가장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는 정면 승부라는 그 키워드를 끝까지 가져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이 전 대표는 몇 주새 고관대적을 지내는 분들이 대구를 드나들고 대구 이야기를 많이 한다. 한때는 협력 뉘앙스도 풍겼던 한동훈 장관을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준석 전 대표가 견제한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한 번도 협력 뉘앙스를 풍긴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이거를 그 이준석의 워딩을 조금 잘못 해석하시는 분들이나 언론이 많은데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의 특징이 뭐냐면은 본인을 공격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자기가 먼저 나서가지고 적극적으로 저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한 번도 이준석 대표를 뭐라고 한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한동훈을 저격하는 게 아니라 한동훈은 가치가 있다, 비전이 있다. 그래서 잘할 것이다라고 덕담을 한 거지. 이게 뭐 내가 한동훈과 손을 잡고 앞으로 뭐를 하겠다라고 해서 이번 총선에서 특히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는 잘못된 것 같고 어쨌든 한동훈 장관이 대구에서 뭔가를 해보려고 저번에 이제 어떤 목소리들을 냈는데 그거와 자기는 다르다. 옛날 얘기하지 말고 미래 얘기를 하자. 지금 산업단지 옮기고 이러는데 이런 비전을 얘기 안 하는 정치인들은 표를 구걸하려는 것이다. 라는 식으로 이제 좀 선을 그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한동훈과 이준석이 지금 이번 총선에서 뭔가를 같이 할 가능성은 저는 제로에 가깝다. 다 각자의 길을 가는데 다만 이제 그 가능성은 하나 얘기가 나오는 게 대구에서 이준석과 한동훈이 붙을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저는 그것도 굉장히 확률이 낮다고 봅니다. 제로는 아닌데 왜 그러냐면은 이 한동훈 장관은 지금 한동훈을 못 써먹어서 국민의힘에서 난리예요. 여기에서 써야 된다, 저기서 써야 된다, 뭐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의 쓰임새는 생각보다 빨리 결정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대구가 됐든 수도권이 됐든 어디가 됐든 빨리 결정이 될 건데
이준석 대표는 마지막까지 본인이 얘기한 게 있잖아요. 윤핵관이나 이를테면 친윤 쪽으로 제가 저격해서 나가겠다고 마지막까지 지켜보고 판단할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한동훈이 여기에 나가겠다라고 돼 있는데 만약에 대구에 나간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들어갈 이유가 없는 거, 한동훈하고 붙을 이유가 없는 거, 상징성이 떨어지니까 윤핵관을 치겠다라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친윤을 치겠다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매치업은 저는 가능성은 매우 낮다. 이준석이 왜냐면은 퍼스트 무버가 아니라 라스트 무버기 때문에 그걸 다 보고서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여요. 네. 대구 대첩이 벌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전망을 해주셨고요. 자, 국민의힘 이야기, 혁신 이야기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지난주에는 혁신위에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밝혔지만 일부 위원들의 혁신위원들의 뭐 사퇴설까지 불거지기도 했고요. 또 오는 30일 친윤 중진들이 또 지도부가 희생을 해야 된다. 이 권고안을 정식 의결하겠다. 뭐 최후동 통첩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기현 대표는 주말 울산에서 의정보고회를 몇 차례 열었고요. 윤석열 대통령과 하루에도 2-3번 통화를 한다면서 윤심도 강조를 했습니다. 김기현 대표의 의중, 보관, 계획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번 주가 여러모로 고비고 기로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혁신위가 5호 혁신안까지 그 당에 제안을 했다지만 다른 거는 뭐 크게 다 의미가 없고 결국에는 지도부 중진 윤핵관의 불출마 혹은 험지출마 이걸 당이 수용하느냐, 당사자들이 수용하느냐 이게 이제 관건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그게 수용이 안 되고 있고 그래서 혁신위 일부에서는 뭐 이게 혁신이 하나만하다, 그만하겠다. 근데 이런 얘기들이 지난주에 나왔던 거고 대충 지금 무마는 시켜놨는데 이게 꺼진 불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조만간 혁신위에서 공식적인 혁신안으로 의결해서 당에 제안한다지만 당의 반응이 신통치 않을 경우에 혁신위원들이 집단적으로 이탈하거나 혁신위가 사실상 뭐 종료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다. 근데 이게 이제 그 묘한 게 이런 거죠. 김기현 대표가 강서 재보궐선거 이후에 비대위로 가는 것. 그러니까 지도부 교체론까지 당내에서 나왔는데 그걸 무마하느라고 만든 게 이 혁신입니다. 근데 이 혁신위가 실패하면 결국엔 누구의 실패냐? 김기현 대표의 실패예요. 그러면 김기현 대표가 유지되느냐? 김기현 대표 체제가 유지되기가 어렵죠. 논리적으로 봤을 때. 근데 이제 김기현 대표는 또 한편으로 혁신위가 성공하면 본인의 지금 당대표 지위 혹은 지역구 지키는 게 위태로운 거예요. 왜냐하면 혁신위가 성공하려면은 인적 쇄신안을 받아야 되니까. 약간은 김기현 대표로서는 딜레마적 상황이긴 한데 지난주에 이제 울산 가가지고 일종의 뭐 의정보고회 이런 걸 한 거는 여러 가지를 저는 복선으로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차하면 이제 버티겠다는 시그널이긴 한데 그 버티는 게 뭘 버티는 거냐? 저는 지역구를 버틴다고 봐요. 그러니까 당대표직 같은 경우에는 글쎄요. 지금 상황에서 당대표직을 계속 밀고 갈 수 있을까? 그거는 제가 보기에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면 김기현 대표 입장에서는 뭐 다 잃을 수는 없는 거니까 뭘 하나라도 지켜야 되는데 내가 뭘 지킬 건가에 대한 시그널을 보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김기현 대표가 대표직을 내려놓고 비대위로 간다고 하면 뭐 지역구는 어떻게든 지킬 수는 있을 텐데 그게 과연 이제 혁신을 위한 본인의 선당후사 살선성인의 모습으로 비춰질까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고요. 어쨌든 수도권의 그 많은 원외위원장들 여론은 굉장히 들끓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이제 수도권에서 좀 해볼 만한 선거가 돼야 공천을 받아도 의미가 있고 선거 준비를 열심히 할 텐데 이대로 가면은 뭐 해볼 만한 선거가 전혀 안 된다. 그리고 그 이제 문제 핵심에는 현 지도부 그리고 그동안에 이제 대통령 눈과 귀를 가렸던 윤핵관 이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들이 내려놓거나 불출마하거나 이선 후퇴하거나 하지 않으면 내년 그 서울 수도권에서는 몇 군데를 빼놓고는 공천 받아봤자다. 근데 이런 생각이 비등해 있기 때문에 아마도 그 혁신위의 혁신안이 수용이 안 되면 국민의힘 내부에 상당한 이 격동이 좀 일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합니다. 네. 자, 30일이 굉장히 중요한 날짜인데 그날 뭐 다른 정치적인 이슈들도 많습니다. 뭐 본회의에 뭐 탄핵 상정을 한다 만다 뭐 검사 그런 내용도 있는데 자, 30일 날이 국민의힘 혁신위는 지도부 또 그리고 친윤 중진들에게 최후 통첩일이기도 한데 만약 이 전까지 뭔가 그 가시화되는 응답이 없으면은 혁신위가 상당히 또 무기력해질 수 있는데 자, 윤석열 대통령이 과연 나설까요?
그러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다 해결하리라 믿습니다. 예, 이분이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동안은 순방 해외 외교하고 순방하느라고 계속 밖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고를 받아도 사실은 머릿속이 복잡해서 판단을 내리지 않았을 거예요. 판단을 내리지 않으니 그러니까 이게 뭐 좋든 싫든 그동안 윤심으로 모든 당이 움직여 왔는데 윤심을 참칭한 사람들이 이제 그게 뭐 누군지는 모르겠으나 뭐 다들 뭐 해석을 각각에 하죠. 이용 얘기 다르고 이를테면 뭐 누구 얘기 다르고 뭐 임요한 얘기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김기현 얘기 다르고 네.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성일종 얘기 다르고. 그러니까 이게 교통 정리를 지금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뭐 그게 뭐가 됐든 어떤 식으로든 강한 압박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그게 압수수색이 됐든 아니면 자리를 내주는 뭐 방식으로 딜을 하든 이게 아마 이번 주와 다음 주 사이 상간에 되는데 이게 굉장히 약간은 거친 방식으로 저는 약간의 그 잡음을 일으키며 좀 폭력적인 방식으로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쉽게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김기현 내려와. 너 불출마해라고 했을 때 김기현 대표에게는 어떤 미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방식이 다 이래요. 이를테면 예전에 당대표를 뽑을 때는 다른 의원들도 내일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뭐 누구를 뽑든 그 나경원을 뽑든 뭐 안철수를 뽑든 뭐 이거 김기현을 뽑든 나랑 상관없는 일이었잖아요. 이거는 개개인 한 명 한 명이 다 자기의 생명이 걸린 정치 생명이 걸린 문제예요. 근데 내려와 한다라고 내려오면은 그 다음에 내려왔으니까 너를 우대해줄게 이런 시그널이 없으면은 그러니까 신용거래가 이미 여기는 급조된 이익 공동체이기 때문에 신용거래가 없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뭔가 자리를 보존하는 방식으로 다른 내각을 주든 뭐 다른 공기업 뭐 감사 뭐 이 대표 자리를 주든 이런 식으로 딜을 할 것인가 아니면은 압수수색을 할 것인가. 예, 이제 지켜보시죠. 한번 어떤 식으로든 그게 이제 급격하게 좀 빠르게 일어날 거예요 그 일이. 네, 대통령이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다. 뭐 대통령과 김한길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장 상당히 교감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또 보도된 바도 있었고요. 또 김한길 위원장과 인유한 혁신위원장 사이에는 또 끈끈한 교감이 있다. 그렇다면 대통령의 마음은 어디로 갈지 이 부분도 이번 주 상당히 중요해 보이는데 자 이번에 민주당으로 넘어가 봅니다. 민주당도 조용하지 않습니다. 최근에 뭐 현수막 또 문구 관련된 논란도 있을 거예요. 또 이 최강국 전 의원의 암컷 또 설쳐대 발언 논란도 있었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민주당 내에서 뜨거워지는 이슈는 바로 대의원 문제입니다. 친명계에서 이 근본적으로 돈봉투 문제가 있었던 것도 이 대의원이 지나치게 비중이 크다. 권리당원적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자 그런 상황에서 당 내에서는 특정 지역의 민심이 권리당원 쪽에 치중되면 더 왜곡될 수 있다. 먼저 정당 생활을 오랫동안 해본 박정훈 의원이 보시기에 이거 무슨 문제입니까? 왜 이러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대의원 한 명이 갖는 표의 가중치가 당원 60명하고 같다. 60대 1의 가중치가 있기 때문에 대의원 제도의 필요성, 중요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거 너무 지나치게 큰 거 아니냐. 그래서 이걸 좀 줄이자. 한 20대 1 정도로 요진이 요건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여러 가지로 그 이른바 계파 간의 계산이 좀 복잡한 거죠. 지금 대의원 비중 가중치를 줄인다는 건 이제 권리당원의 비중이 커진다는 거고 그거는 이재명 대표와 이른바 친명계의 당권에 대한 영향력이 지금보다 더 커진다는 걸 의미하는데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이걸 왜 지금 얘기하죠? 그러니까요. 전당대회는 아직 멀었어요. 내년 8월이거든요. 그게 궁금합니다. 그리고 총선 후보 선출 룰에는 대의원이 상관이 없습니다. 당원 50%, 여론조사 50%이기 때문에 대의원의 가중치가 높고 낮고는 이제 총선 공천에서 쟁점은 아니에요. 그래서 나오는 해석이 만약에 올 수도 있는 이재명 대표 이제 부재 시에 당권을 놓치지 않겠다. 이른바 이제 당의 주류 개딸 뭐 이런 친명계 이제 이런 해석이 하나 있고 아니 그 정도가 아니고 이거는 이재명 영구 당대표를 위한 이제 당의 의사결정 구조를 바꾸는 거다. 그러니까 내년 8월에 전당대회인데 이렇게 바꿔놓고 이재명 대표가 총선에 당선되고 그때까지 사법 리스크로 인해서 어떤 그 신변에 이상이 생기지 않는 한 당대표 또 나오겠다는 얘기다. 뭐 이런 해석들이 다양하게 있는데요. 아무튼 이제 이런 이제 이 개혁을 추진하니까 이게 개혁인지 계약인지 모르겠는데 한쪽에서는 계약이라 그러고 한쪽은 개혁이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당내 비명계 비주류는 반발이 더 커지는 거죠. 결국에 미리부터 앞서서 이 당권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놓으면서 당내 분란을 부추기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저도 왜 이걸 지금 시점에 추진할까. 이게 이제 김은경 혁신에서도 나왔던 얘기인데. 그러니까요. 전당대회 임박해서 추진한다면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이견은 있겠습니다만 토론이 가능한 의제이긴 한데 지금 이게 긴급한 의제는 아닌데 이걸 통해 가지고 굳이 분란을 키울 필요가 있나 그 점은 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자, 언론 보도되는 내용들을 매우 유심히 관찰할 텐데 김준일 수석 에디터는 지금 불거지고 있는 대의원 심지어는 이탄희 의원까지 나섰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지금 그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거는 내년 8월 전당대회부터 적용한다라는 거예요. 사실 그러면은 이제 이재명 대표 임기 끝나고 그 다음부터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주류들이 조금 여론조사, 그러니까 당심에 조금 특화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조금 길게 집권하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해석은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게 언제 해도 논란이에요. 그러면 그 전당대회 직전에 하면은 논란이 없겠습니까? 그때는 왜 전당대회 직전에 이런 거 하느냐고 더 논란이 생길 테니까 오히려 지금 그 주류들의 입장은 공천을 가지고 지금 막 이런 관심이 쏠려 있을 때 이거를 쓱 빨리 해버리자라는 판단이 더 들어갔겠죠, 오히려. 지금 모든 게 다 총선에 맞춰져 있잖아요, 관심이. 예. 사실 이게 그 정도로 기사화되지도 않았어요. 이게 워낙 이제 정치 고관여층은 이게 관심이 있지만은 그래서 이게 뭐 명분은 또 당원들이 원하니까 당원들의 권리당원의 비중을 이제 높이는 게 맞지라고 했는데 문제는 이제 국민의힘도 당심 100%로 하면서 지금 많은 부작용이 생겼잖아요. 그게 이제 일종의 팬덤 정치의 부작용인 것이고, 그리고 이제 특히 국민의힘은 이제 대통령이나 권력자의 의지대로 이 당원들이 조금 휘둘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민주당은 특히나 이제 팬덤 정치에 이제 문제점이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대의원들은 어쨌든 그 당에서 오랫동안 지역에서 활동하신 분이고 거기에 대표성을 띈 거고 민주당의 약간의 지역 연합 정치의 어떤 전통의 산물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 반드시 좋다 나쁘다는 없는데 어쨌든 그렇게 가면 갈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권리당의 비중을 그러면은 그런 부작용을 어떻게 완화할 것인가. 지금의 현재는 국민 여론조사가 25% 들어가 있거든요. 네. 국민 여론조사를 한 50%로 올리고 권리당원 더 하고 뭐 대의원을 줄인다든지 이런 식으로 조금 밸런스 패치를 하지 않으면은 민주당은 계속 개딸 논쟁, 뭐 팬덤 논쟁 이거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시점상의 논란도 있는 것 같고요. 앞으로 이 이슈는 또 어떻게 민주당 내에서 정리되고 또 확대되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분도 관련 뉴스 들으셨을 텐데 상당히 놀랐던 것이 국정원 이슈입니다. 국정원장, 1차장, 2차장 요즘같이 안보가 엄중한 시기에 수뇌부가 다 싹 갈렸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이야기가 과연 무슨 일이냐. 한입뉴스에서는 우리가 인사 관련된 이슈다라고 다뤄봤는데 과연 숨어있는 어떤 이슈가 있는 건지, 일각에서는 지금 국정원장 후임자는 결정이 안 됐는데 권영세 의원의 이름까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자, 박 의원님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국정원 사태요. 뭐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국정원 내부의 일종의 권력 암투의 결과인 거죠. 국정원장 측근의 인사 전횡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외부로 불거져 가지고 대통령 결재까지 난 1급 인사가 취소되는 일이 있었어요. 있을 수가 없는 사상 초유의 일이 일어난 건데 이제 더는 묵과할 수 없는 수위에 이르렀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고, 때문에 정보기관의 수장 자리를 비워놓는, 다소는 좀 무리수죠. 그걸 무릅쓰고라도 2차장까지 한꺼번에 다 수뇌부를 지금 교체를 한 것 같고. 네. 이제 후임 인사에 관해서 이런저런 함화평들이 나오는데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김용현 경호실장 얘기도 나오고 이제 권영세 그 의원 얘기도 나오는데, 일단 1, 2차장을 먼저 인선을 해놓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원장을 인선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인사 순서로 보면 이런 전례는 없습니다. 원래 원장을 인선하고 그 다음에 1, 2차장은 주로는 이제 내부 발탁을 하기 때문에 그 원장과 호흡이 맞을 수 있는 혹은 이제 정권과 이렇게 팀워크가 맞는 그런 이제 1, 2차장을 인선을 하는데, 1, 2차장을 먼저 인선을 해놓으면 이게 이제 원장에 대한 그 인사의 폭이랄까요? 이런 게 굉장히 제한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미 정해져 내정이 어느 정도 돼 있을 수도 있는데 결과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게 지금처럼 그 국제적으로 정세가 굉장히 급변하고 있고, 그렇죠. 또 남북 관계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그
이 위기 관리들이 필요한 상황에서 정보기관 내부에 이런 뭐 권력 암투 내지는 인사전횡 논란이 있다는 것 자체가 심각한 문제인 것 같고, 이게 단지 이제 뭐 그 원장이나 차장 교체로 끝날 거냐, 아니면 이후에 더 추가적인 조치가 책임을 묻는 추가적인 조치가 있을 거냐, 이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짧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길게 얘기하셔도 됩니다. 예, 그 국정원장이라는 자리의 어떤 지금까지 특수성과 무게감을 이 정부가 지금 이해를 못하고 지금 한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자, 쉽게 얘기를 하면 문재인 정부에서 국정원장은 누가 있나요? 서훈, 박지원. 그러니까 이분들은 쉽게 박지원은 뭐 정치 구단이라고 불리우고 서훈 이런 분들도 굉장히 정부에서 이제 중용됐던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 급이 가야지 조직이 장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정원에서 내부에서 올라오거나. 근데 지금 김규현 전 원장은 이분이 외교부 출신이에요. 외교부 1차관하고 뭐 이런 분입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은 조직을 장악할 만한 카리스마가 없었던 게 이제 결국은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국정원이라는 게 정권 교체가 되면은 어마어마하게 투서가 날아들고요. 서로 막 그러니까 잡아먹지 못해서 안달이에요. 난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그 이제 김 에디터가 분석한 정황으로 이해를 하고요. 뭐 제가 뭐 국정원에 아는 분들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지금 역대 그러니까 그 국정원장의 무게감이라는 거를 보자고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명박 정부 때 뭐 원세훈이라 했지, 박근혜 정부 때 뭐 남재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하여간 검찰에 오래 뭐 법무부 장관이 뭐 검찰에 있었거나 막 이런 식으로 굉장히 중용됐던 분인데, 이분은 지금 이번에 있었던 김규현 이분은 조금 그런 무게감이 확실히 떨어졌다라고 보는 거 맞아요. 그러니까 조직을 장악할 만한 본인의 어떤 능력이 없었고 거기에 이제 인사에 휘둘렸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무슨 대단한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정원 쪽 얘기를 들어보면은 뭔가 대단한 게 아니라 진짜 자기들끼리 암투로 지금 이 지경이 된 겁니다. 이거를 빨리빨리 바로 잡지 못한 윤석열 대통령의 문제예요, 사실은. 이거를 왜냐하면은 지난 6월에 한번 인사 7명 뒤집혔잖아요. 그때 이미 갈았어야죠. 이게 지금 1년 반 동안 이거를 방치했다? 이거는 좀 인사권자로서 좀 되게 무책임한 행동을 했다라고 비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조기에 조치를 했었어야 됐다라는 의견까지 들어봤고요. 자, 마지막 질문은 그냥 두 분께 단답식으로 여쭤보겠습니다. 두 분의 어디까지 생각이니까요. 자, 이 내일이 이제 결전의 날입니다. 세계 국제 박람회 기구에서 파리에 있는 세계 엑스포 2030 세계 엑스포 어디에서 개최될 거냐? 부산 한국이냐, 코리아냐, 리야드 사우디아라비아냐, 그리고 로마 이탈리아냐. 박원석 전 의원부터 단답형으로 어디일까요? 일단 부산은 어렵다. 쉽지 않다. 예, 결선 올라가면 다행이고. 네. 그러나 실망하지 말자. 평창도 사수했다. 이 말씀드립니다. 너무 큰 기대를 하면 실망도 클 수 있어요. 자, 김준일 수석 에디터는요. 부산 화이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극명하게 엇갈리네요. 예. 네. 뭐 이런 게 뭐 편성에 반영되는 건 아니니까요. 네. 자, 박원석 전 의원, 김준일 수석 에디터와 일석이조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세계 곳곳의 국제 뉴스를 꼼꼼히 살펴보는 국제본부 시간입니다. 국제 뉴스는 이분 한 분만 있으면 됩니다. 문희정 국제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따라 소장님의 머리가 더 높아 보입니다. 유치를 기원한다고 봐야 될까요? 와, 그 열정이 느껴집니다. 네. 예. 꼭 유치하지만 유치할 수 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네. 자. 계속해서 우리가 이스라엘과 하마스 사태는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자, 이스라엘 하마스 현지 시각으로 24일 오전 7시부터 이제 휴전 상황입니다. 자, 지금 어떨까요? 휴전이 좀 연장될까요? 그래도 인질과 수감수 교환은 좀 순조롭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일단 인질들이 풀려나고는 있는데 미국인 인질이 지금 한 명도 석방이 안 됐거든요. 자, 이거 의미가 뭐겠습니까? 하마스가 의도적으로 미국인 인질은 풀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건
결국은 이스라엘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은 미국에게 있다. 미국인 인질이 풀려나지 않는 이상 바이든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인질이 풀려날 때까지 휴전을 연장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견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걸 의도하고 만드는 건데 자 28일 오전 7시면 휴전이 끝나야 되지만 현지 시각으로요. 그렇죠. 네. 그리고 처음에 근데 휴전을 합의를 할 때 인질을 10명당 하루씩 그러니까 10명을 더 석방을 해주면 하루씩 휴전이 연장되는 방식으로 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연립 정부잖아요. 네타냐후 총리와 이제 연합 정권을 구성하고 있는 정당들이 극우 정당들이에요. 이 극우 제가 극우라는 말을 붙이는 이유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원하는 건 그거예요. 이스라엘 땅에서 단 한 명의 팔레스타인 주민도 남겨두면 안 된다를. 그러니까 너무 극단적인 사람들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내각 장관들 중에서 이 극단주의 정당의 장관 3명이 끝까지 찬성을 안 했다는 거예요. 휴전에. 그러면서도 조건을 붙였어요. 이제 나머지 장관들이 합의를 하면서 휴전을 연장하는 건 좋은데 열흘을 넘기지 말라. 이걸 조건으로 내걸었어요. 그래서 일단 이스라엘이 그렇게 결정을 했기 때문에 최대한 연장될 수 있는 휴전의 일수는 10일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거고요. 자, 그럼 이스라엘이 그전까지는 휴전을 안 하겠다라는 입장이었는데 왜 휴전에 합의를 했느냐. 일단 외부적으로 가자지구 민간인 피해가 너무 커지니까 국제 여론이 상당히 나빠졌죠. 그거보다는 내부적으로 이스라엘 인질 가족들의 비판이 굉장히 컸다는 겁니다. 전쟁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내부에서는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계속 벌어지고 있었고요. 그 와중에 인질 가족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네타냐후가 가자지구를 폭파하고 파괴하는 데만 정신이 팔려 있다. 그것보다는 인질의 생명을 먼저 구하는데 중점을 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워낙 많다 보니까 네. 이런 압력에 굴복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러면서도 동시에 하는 말이 있죠. 이거는 일시적 휴전일 뿐이고 우리는 다시 전쟁을 재개하며 하마스를 완벽하게 파괴하고 제거하겠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하마스 역시도 우리도 계속 싸울 의향이 있고 이스라엘이 일단 그렇게 나오니까 우리도 계속 맞대응하겠다. 네. 근데 저항 전선이 좀 넓어졌으면 좋겠다. 이건 뭐다? 서한 지구라든지 인근 주변 아랍 국가들한테 계속 사인을 보내는 거죠. 니들이 좀 도와줘야지 이 분위기를 이어갈 수 있어. 라는 식의 사인도 동시에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질을 석방하는 대가로 가자지구 내로 구호품 트럭들 좀 들여보내주기로 했었잖아요. 이집트 그런데 라파를 통해서 들어오죠. 그렇죠. 그 가자지구와 이집트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네. 그 지역이 라파 검문소입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생각보다 충분히 구호품 트럭이 못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마스 측에서는 이거 이스라엘 측이 합의 사항을 지키지 않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전쟁 관련해서 뭐 이스라엘을 비판하는 쪽 또 전쟁의 원인이 됐던 하마스를 비판하는 쪽 여러 갈래의 목소리가 있습니다만 국제사회의 이 이스라엘 비판 여론에 대해서 이스라엘은 반유대주의나 반이스라엘 주장에 대해서는 상당히 적극적으로 좀 맞서고 있는 모습도 보이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제가 유럽에서의 반유대주의라는 프레임은 우리나라에서의 빨갱이 프레임하고 비슷하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그 프레임이 씌워지게 되면 이 사람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제약을 받는 거죠. 물론 지금 우리나라는 상황이 많이 달라지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이 우리가 색깔 논쟁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더 씌워진 프레임을 가지고 더 이상 그게 힘을 받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유럽에서는 홀로코스트가 발생을 했었던 역사가 있기 때문에 반유대주의라는 프레임이 여전히 굉장히 견고하게 작동을 하고 있고 특히 독일 같은 나라는 더 이 반유대주의 프레임을 두려워합니다. 정부의 그런 프레임이 씌워지거나 또는 정치인이 그런 프레임에 자기가 갇히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는 그런 상황이어서 민감할 수밖에 없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편을 대놓고 들었었거든요. 분위기가. 그런데 유럽 내 분위기가 다 똑같은 건 아니라는 겁니다. 특히 스페인, 아일랜드, 벨기에 총리들은 대놓고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가자지구의 인도주의적 참상을 더 이상 묵과하면 안 된다. 이스라엘이 지금 전쟁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라고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아예 처음부터 무조건 이스라엘을 비판하는 쪽은 반유대주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영국 BBC 방송하고 전 이스라엘 총리가 생방송 인터뷰를 하는 도중에 BBC가 반유대주의적인 것 같다.
이런 식으로 그 전 총리가 항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앵커가 무슨 얘기냐, BBC는 그런 방송이 아니다라고 해서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서서 이스라엘을 비판했던 나라들 그 대사들 초치해가지고 항의하는 건 뭐 당연한 거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전쟁 중지를 요구하는 수많은 시위가 벌어지고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도 서방 언론들이 충분히 보도를 하고 있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서방 언론들 역시 그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 이렇게 계속해서 전쟁이 길어지는 게 과연 네타냐후 총리한테 유리한 것인가? 이 부분을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네. 네타냐후가 국내적으로 굉장히 궁지에 몰린 상황에서 이 전쟁이 빵 하고 터졌고, 네타냐후가 지금까지 그 최장수 총리를 유지해 올 수 있었던 데는 이 안보적 위기를 적절히 활용한 데 있었거든요. 이번에도 굉장히 그걸 잘 활용을 했어요. 처음에는. 근데 문제는 뭐다? 이게 전쟁이 길어지게 되면 결국은 인명피해가 나게 되고 국제사회에서 이스라엘의 국격 자체가 굉장히 신인도가 떨어진단 말이죠. 이걸 이스라엘인들이 좋아할 리가 없다라는 거죠. 우크라이나 역시 처음에는 전쟁이 시작할 때는 국제사회가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굉장히 응원하는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지금 전쟁이 2년이 돼가니까 분위기가 어떻게 바뀌었냐. 전쟁을 너무 과도하게 길게 끌고 간다. 그거하고 똑같은 상황이 지금 이스라엘에서도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네. 가자 지구에서 팔레스타인 주민을 모두 다 소개시키고 그 지역에 소탕하겠다라는 목표를 세운 네타냐후 내각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그건 불가능할 것이고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네타냐후 역시 젤렌스키 대통령처럼 정치적으로 오히려 궁지에 몰릴 것이다. 이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참 이스라엘 하마스는 계속 설명을 들어보면 또 복잡해지고 꼬이고 또 꼬이는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인명 피해는 없어야 될 텐데요. 그렇죠. 걱정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아르헨티나로 가봅니다. 지난 시간에 이 아르헨티나 대선 극우 성향의 대통령 후보가 밀레이 당선인인가요? 네. 당선됐다는 말씀을 전해드렸는데, 자, 지금 어떤 상황이고 앞으로 뭐 외교 정책의 변화도 예상된다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이 돼서 아르헨티나도 국제사회도 굉장히 좀 놀라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제 한마디로 말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아르헨티나에서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분석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공통적인 분석은 그거예요. 지난 수년간 정치적, 경제적으로 굉장히 불만이 많이 쌓였던, 힘들었던 국민들이 에라 모르겠다, 밑도 끝도 없이 혜성같이 나타나서 뭔가 새로운 얘기를 하는, 지금 아르헨티나를 다 파괴하고 내가 새로 재건하겠다. 아, 그래, 기존 정치인들을 못 믿었으니 그러면 이 사람을 한번 믿어볼까라는 심리로 표를 던진 기이한 현상이 벌어졌다라는 게, 이름 자체도 약간 뭐 그런 인상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이분이 이제 선거 기간 동안 공약이 굉장히 좀 이게 공약으로 나올 수 있는 건가 하는 것들이 많이 나왔다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당선 다음 날부터 이제 현실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할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지금 아르헨티나 국고가 비었어요. 페소화를 폐지하고 달러화로 대체한다는데 나라에 달러도 없고 페소도 어떻게 하실 거냐. 페소화에 뭐 중앙은행에서 찍어낸다고 해도 달러가 없는데 어떻게 하실 거냐 그랬더니 딱 뭐라고 얘기하냐면, 국영기업이나 공영기업을 다 민영화시키겠다. 민간이 팔아서 그걸로 달러를 받겠다. 그걸 팔고 달러를 받아서 달러를 확충해서 이걸 중앙화폐화 시키겠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사람이 강하게 얘기하고 있는 게 언론을 손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기성 언론들이 다 가짜 뉴스하고 거짓말하고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 언론들도 싹 다 버르장머리를 고쳐야 된다. 민영화 시켜버리겠다라고 얘기를, 아르헨티나 얘기입니다. 그 얘기까지 해가지고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노조라든지 주요 사회단체에서 우리가 전체 파업을 통해서라도 이 정권의 이 정책들, 말도 안 되는 정책들을 추진하지 못하도록 막겠다. 그 얘기까지 지금 하고 있고요. 자, 이 사람 일단 내부의 인플레이션, 살인적인 거, 이거 어떻게 잡을 겁니까? 내수 경제 어떻게 살릴 겁니까? 동시에 지금 부채, 외국에 갚아야 되는 부채, 이 협상 동시에 진행돼야 되고요. 국고도 채워야 되거든요. 이 정치 신인이 과연 이 능력이 있을 것인가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고요.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브라질하고 중국을 향해서 이 사람이 엄청나게 비판적인 발언을 했거든요. 공산주의 국가들하고는 같이 관계를 맺지 않을 거야. 나는 친이스라엘, 친미 쪽으로 갈 거야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거든요. 친이스라엘, 친미. 네, 그쪽입니다. 공산주의 국가들은 못 믿으니까요. 근데 이제 중국에서 일단 당선을 축하해요라고 이제
서한이 왔어요. 예. 그리고 브라질 룰라 대통령을 향해서는 저 제 취임식에 좀 오시겠어요라고 이제 일단 초청장을 보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이 문제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아르헨티나의 최대 교역국이 브라질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이 중국이에요. 자, 이 두 나라와의 관계를 풀지 않으면은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이 중남미가 묶여가지고 같이 경제하는 거 싫어. 나는 어떻게든 서방 국가들하고 할 거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글쎄요. 현실을 지금 전혀 파악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거다. 그래서 결국은 밀레이 후보도 현실 앞에서는 한 발 뒤로 물러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이 밀레이 후보의 획기적인 공약에 동참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네. 이 정책 실현 안 할 거면 난 당신과 함께 할 수 없어요라고 등을 돌리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굉장히 혼란이 벌어지고 있고요. 네.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 역시 아직 아르헨티나와의 관계는 지금 조금 내버려 두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르헨티나가 어떻게 될지 좀 지켜본 다음에 관계 설정을 새롭게 하겠습니다.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일부 외신에서는 메시 축구 선수 메시의 인기가 더 떠오르고 있다. 메시가 대통령이 되라.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온다는 뭐 기사도 읽어본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여행할 때 이용하는 이 숙박 시설이 에어비앤비일 겁니다. 에어비앤비. 에어비앤비인가요? 아, 네. 에어비앤비입니다. 여행을 안 가보셨나 봐요. 방송만 하시느라고. 네. 프랑스에서 공유 숙박 시설인 에어비앤비를 규제한다 이런 소식이 들리네요. 그렇습니다. 이 에어비앤비처럼 가구가 딸린 관광용 숙박시설을 71%의 소득 공제율을 적용을 해서 굉장히 특혜를 주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특혜율 다 빼자는 겁니다. 자, 이 특혜율을 왜 뺐느냐? 기존에 에어비앤비로 자기네 집을 활용하는 게 훨씬 집주인들한테 이득이 되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 공유 숙박시설로 자기 집들을 돌려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정작 집이 필요해서 이 지역에 살아야 되는 주민들은 집을 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집세가 올라가는 피해가 발생을 하더라는 겁니다. 게다가 내년에 파리 하계 올림픽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앞두고 수많은 집들이 만약에 공유 숙박시설로 돌려지게 되면은 더 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방지를 한 것도 있고요. 팬데믹 이후에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네. 너무 오버해서 오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이 오히려 삶에 피해를 보는 상황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각 나라별로 이런 규제들이 조금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에어비앤비 잘 안다는 뜻이죠. 문희정 국제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배종찬의 시사본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오늘 유난히 타박을 많이 받네요. 더 분발해서 더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낮 12시 20분에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여러분들 비도 온다는 말씀 드렸으니까요. 안전하고 또 따뜻한 오후 보내십시오.